제가 하나 코멘트 질문 예. 대표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라고 예. 해도 될 것 예. 같은데 대표님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희망, 또 좁게 말하면 우리 보수의 또 희망,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신문이나 어떤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한번 이렇게 좀 체험해 보는 게 어떤 분인가 한번 직접 스피치를 들어보고 네. 좀 느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제가 궁금한 점을 줬는데 하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건 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마이크로한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분석적이고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마이크로한 측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분석, 디테일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희망,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뭔지, 시대 정신이라는 거 하나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앞장서는 분이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격변기에 빠진 우리 시대를 구할 시대 정신이 뭔지 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한 측면보다도 좀 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비전이 뭔지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좀 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희망입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을 지금 뭐 어떤 단어면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뭐냐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규정해주기 바라는데 저는 지향점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놓인 현실이 절박한 생존 경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이유는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반적인 문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직군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이과 중에서도 IT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문서 작업을 하고 또 영업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주 무능력자를 제외하고는 능력 차이가 뭐 5배 이상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IT 쪽에서 처음부터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은 좋은 개발자와 나쁜 개발자의 생산성 차이는 최소 100배 이상 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의 위기라는 것이 대단한 거로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원래 IT 직군에서는 그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 도태되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모든 직역에서 그걸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AI와 로봇의 등장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AI가 예를 들어 골조만 잡아주고 글 쓰라 그러면은 웬만한 뭐 자꾸 학교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웬만한 상위 20% 학교에 있는 국문과 학생보다 잘 쓸걸요? 더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저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5배로 못하면 5분의 1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산성이 AI나 로봇 밑으로 가는 순간부터 일자리의 취득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존해 나갈 것이냐.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기술의 선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개개인은 굉장히 치열한 생존의 그런 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맨 앞에 놓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뭐 로봇보다 뛰어나지고 AI보다 뛰어나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 시기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라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도태의 수준이 굉장히 높게 대단한 게요. 판교에 가보면은 지금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급 개발자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는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 IT 붐이 있고 이래가지고 7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뽑지 않고 뽑아도 4천입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챗 GPT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서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 때문에 초급 개발자의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초급 개발자 뽑아서 가르쳐가면서 시키느니 그냥 코딩 어시스턴트 써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실업이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량 실업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 경쟁이라고 제가 그 키워드를 잡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더욱 대한민국이 이제 이상한 데다 돈 쓰고 이상한 데 시간 쓸 여력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 절박함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얘기해도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던 지적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예, 또 질문 혹시 있어요? 네. 제가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네. 25만 원 기본소득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 전문 이런 거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이 뭐고 과연 이게 맞는지, 우리 그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니면 좀 어떤 문제점인지 이런 것 좀. 저는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25만 원 정책이 과거 코로나 때 나왔던 100만 원 지원금이라는 것보다 더 지지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봅니다. 받아봤더니 좋은 거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안경 사고 무슨 고기 한번 먹고 이런 거는 경험해봤는데 그랬더니만 돈이 풀려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분위기긴 했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내 월세랑 전세값이 그 이상 오르더라. 이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만 원 받은 다음에 내 월세가 10만 원씩 오르면 똔똔 아니냐. 그런 인지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번에 25만 원 풀어봤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잠깐 원발의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대중적으로 인지하는 거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고루하고 계속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세계적으로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가까이 2008년쯤 됐을 때 무슨 조류가 있었냐면은 12년인가요? 그때 2012년쯤에 무슨 조류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버니 샌더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구호랑 같이 해가지고 내세우는 아이템이 뭐였냐면은 1대 99 이론입니다. 1이 99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털어가지고 99를 지원하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전 소득으로 세상을 뭐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고, 그러니까 1에게 많은 징세를 하고 1에다 많은 부담을 씌우면은 99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이게 미국에도 횡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도 파생돼가지고 뭐 또 기본소득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1한테 얼마나 뺏어야지만 99를 먹여 살 수 있는 거냐.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의 걸 뺏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게 나 별로 잘 안 되더라는 생각 하는 거 25만원처럼. 그러면은 저 사람 뜯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 잘 되는 거 빨리 얘기해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담론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 결정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그 금투세 논란입니다. 금투세 논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성준 의원이 처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벌려고 그러면은 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잘하는 사람, 그럼 주식 잘하는 사람 거의 99%는 갖다 박는데 그 돈을 버는 사람이면 그 사람 과세해도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였죠. 아니 그런 돈 잘 버는 사람 과세해가지고 그 세금 물리겠다는데 왜 그 맨날 주식을 까먹고 있는 젊은 세대가 난리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원인은 간단하죠. 저 사람이 세금 뜯기는 건 관계없고 저 사람 세금 뜯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이탈해가지고 내 꼴랑 100만 원 가진 주식 떨어지면은 민주당 안 찍어. 이거 된 거예요. 거기까지 논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 니네가 그거 돈 뜯어가지고 복지라는 거 해보니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관심 없고 니가 저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나 꼴랑 100만 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90만 원 되면 니네 절대 안 찍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민주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1000만 원 털겠다는데 니 10만 원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고? 당연히 안 하죠, 이 젊은 세대는. 예. 그런데 그걸 계속 민주당이 그런 비슷한 걸 내세우면서 경제 정책 면에서 이제 좀 약간 소구력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GPU 2만 장을 사자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뭐 2만 장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2천원짜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정이 한 집당 10,000원씩 내야 되는 거 내려고 그러면 안 내긴다 그럴걸요? 나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의 진화가
정책 짜는 데 있어 굉장히 민주당도 단순 퍼주기식으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PC주의에 관한 이슈들도 자기들 관성대로 얘기했더니만 젊은 세대가 크게 반발하는 게 계속되니까 이제 조심하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그거 선거 때마다 계속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뭐 박원순 시장은 페미니스트 시장 선언하셨고 그리고 뭐 다 그런 거 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젊은 세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시점이 온 거죠. 예. 네, 여기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는 예. 마무리.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뒤에 마이크 예,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대 교체에서 정치 586 세대에 대한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몰아서 할까요? 예, 그러실게요. 예. 질문 2개 받고 우선 예, 그럴게요. 예. 켜지는 거 아니에요? 안 켜지는 거.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죠. 뭐 들리니까요? 네. 안 그냥 돼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그냥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기본적으로 법치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가보면은 죄는 짓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법치주의에서 법치 국가에서 경계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고 모두 두 번째로는 모두의 경제, 안보, 교육, 그리고 교육 세 가지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야기해도 끝이 네. 없는데 그 중에 경제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노조가 전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에는 이게 노조 활동들을 하는데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회사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현대제철 같은 데는 이게 성과급 2천만 원을 주는 거 이거는 거부하겠다. 더 내놔라. 그 현대 자동차 수준으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고집을 부리니까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회사 문을 닫아버렸다. 네. 이런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민주노총의 이거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 정치 투쟁화하고 있는 단체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정치권 이게 위반하는 층에서도 주 52시간제 이거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국제 경쟁력도 생기고 할 텐데 여기 꽉 묶어놓고 이게 여지부동을 해놨더니 이게 진짜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그런 분야에서 도저히 박차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 586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 세력으로서 그들의 경험이 지배하던 시대와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때 예전에 본인들이 잘했던 걸 계속하려는 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시위하고 이렇게 했던 관성 속에서 저는 매력적인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범야권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이제 그런 정당들과 그런 586 세력이 주축인 정당들과 같이 활동을 할 때도 있는데 행사만 가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행사만 가도 자기들끼리 막 깃발 세우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꼭 노래를 불러요. 기타 치면서. 근데 젊은 세대 이런 거 진짜 극혐합니다. 가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 40대 가지고 젊은 세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면 다 같이 노래 부르죠 하고 기타 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민중가요 같은 거 부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은 성 속에서 트렌디함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내려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뭐 이런 말을 좀 드리게 되면 그 세력에 누군가가 국회의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586 세력은 정치에서 이제 조언자와 원로의 역할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도 70년대생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노조가 원래 그 노동 조건을 가지고 투쟁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그 정도가 과하면은 자기 회사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수화학단지나 아니면 이런 곳, 지금 포항 철강단지 이런 쪽은 이미 사실상 직장 뭐 내려앉기 직전이라고 인식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이번에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폐쇄한 거로 보이는데 의외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냉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서울의 예를 들어 일부 금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판교의 IT 기업 중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 탈퇴하고 다른 노조로 옮겨가자 또는 우리 자체 노조를 결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민노총 어차피 조합비를 내잖아요.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 한 대에 대해서도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조합비 내가지고 민주당 정치 투쟁하는데 돈을 보태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그 거기도 쇠락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맞는지 아닌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민노총 회계보고를 투명하게 하고 공개하라는 그 규정이 생기면서 민노총이 예전보다 돈을 잘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군가의 주장인데 뭐 탄핵 찬반 집회에서 찬성 집회 쪽이 지금 세가 적어 보이는 거는 그런 자금이 안 돌아서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인 한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민노총도 과거처럼 그렇게 정치 투쟁에 자꾸 돈을 집어넣는 그런 의심을 받아가지고는 젊은 세대가 완전 배척할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쓰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정치 세력화하고 그 서울의 상경 시위하고 이런 데만 쓰인다 그러면은 바로 그거는 배척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준석 의원에 대한 높이는데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전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이준석 의원의 역할은 대체제와 보완제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범보수 원샷 또는 투샷 국민 참여 경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단일화라는 것은 이기는 단일화만 의미 있는 것이고 지는 단일화는 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9할 이상의 확률로 지는 단일화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저한테 단일화 하자고 하면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을걸요? 조건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뭐 당대표도 해본 사람인데 뭐 제가 당대표 뭐 해보고 싶지도 않을 테고. 뭐 다른 이빨린 소리는 어차피 신용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한번 뒤통수 맞은 입장에서 받을 이유도 없고 또 한편에 더 말하면은 그럼 이제 또 쓸데없는 소리 뭐 애국심 같은 소리 할 텐데 제가 애국을 해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애국하는 거지 꼭 그들이 생각하는 애국을 해줄 필요는 없고 제 경험상 그러니까 별로 협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는 합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서 하는 단일화라는 이런 얘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불명예스러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 어떻게 움직이냐 되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뭐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완벽하게 국민의힘이 절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당에서 뭐 잘라낸다는 각오로 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국민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신 뒤에는 그 자유한국당으로 뭐 해보려다가 한 3년 동안 죽을 고생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지옥 맛을 보고도 또 지옥 맛을 보겠다 그러면은 피해 있는 게 정답이고.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떤 결론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마무리 발언 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걸로 해도 될까요?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